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쓴 현대 포퓰리즘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포퓰리즘이 최근 제 연구 주제인데요. 좀 장기적으로 3부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작년 초에 나온 포퓰리즘이라는 책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얇은 책입니다. 그것도 이미 주간 기념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책입니다. 현대 포퓰리즘, 부제로 유럽과 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작년 말에 나왔는데 같은 해에 이제 나왔지만은 사실 이 책은 12월 26일자로 발간이 됐지만 서점 배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념 강연도 지금에서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이 포퓰리즘의 개념 정의, 연구 동향, 그리고 뭐 유형과 역사적 변화 이런 과정을 쭉 추적해온 총론적인 그런 책이라면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현대 포퓰리즘은 강론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유럽의 몇 나라들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지면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포스트 포퓰리즘, 그 현대 포퓰리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최근의 유형들이죠. 그것을 좀 더 가능하면 라틴 아메리카까지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폭넓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저 혼자 쓴 책인데 이 책은 같이 썼습니다. 도묘현, 고주현, 오창용, 김찬호 박사님과 같이 쓴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두껍습니다. 좀 상당히 각 남부 유럽 몇 나라들의 전문가 분들이고 또 한 분은 두 분은 빅데이터 그다음에 계량 분석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왼쪽에 그림에 있다시피 이것이 이제 책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간략한 내용만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간략한 목차 그리고 주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퓰리즘 개념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요즘 뭐 대선철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포퓰리즘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국의 포퓰리즘적인 성향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역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속성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현대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 장에서 신포퓰리즘과 포스트 포퓰리즘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 두 번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맞추어서 약간 변형을 가했고요. 첫 번째 책과 달리 여기는 신포퓰리즘과 포스트 포퓰리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니까요. 그렇게 일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유럽입니다. 그리고 3부가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2부는 스페인 포퓰리즘 고지현 선생님이 이걸 다뤘는데 스페인은 포퓰리스트 정당이 여러 개 됩니다. 중도 정당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파도 하나 있고요. 좌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좌파 포데모스와 우파 복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오성운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요. 프랑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각각 스페인은 고지현 선생님이 썼고요. 이탈리아는 제가 썼고 프랑스는 오창용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3부는 한국의 포퓰리즘인데 한국 포퓰리즘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과거에서부터 쭉 추적을 해오는 그런 과정을 도면 선생님이 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김찬호 박사님이 빅데이터로 본 한국의 포퓰리즘 최근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면 선생님과 제가 같이 집필한 것인데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 시위 참가 및 이념별,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이 성향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이 간략한 전체 내용입니다. 포퓰리즘 개념을 제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3부작 중에 첫 번째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포퓰리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긍정적 의미와 의미의 포퓰리즘과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해서 긍정적이라는 말, 특히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상 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포퓰리즘 강의를 하고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질문 또는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포퓰리즘의 긍정적인 의미 말하자면 러시아의 버나르드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민당 운동이라든가 뭐 최근 남부 유럽의 포스트 포퓰리즘 보데모스라든가 뭐 이런 또 그리스의 시리자 뭐 이런 정당들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상향으로 이념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입니다. 근데 전혀 그건 그렇지 않고요.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어, 정치적 이상이라든가 제가 추구하는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념이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뭐 지금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제가 나치즘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포퓰리즘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현대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차이는 이 포퓰리즘을 대부분 포퓰러리즘과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미 첫 번째 책에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데 포퓰러리즘, 이게 대중추수주의잖아요. 이 대중추수주의와 마치 동일한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오해 여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부정적 의미라고 제가 쓴 건데 이것은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도 하죠. 뭐 현실 가능성이 없고 또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의 완성된 어떤 깊이 있는 정치 철학이나 이념 또는 정강 정책 강령 이런 것도 뚜렷하게 없이 또는 그와 맞지 않게 표만 된다면 아무거나 그냥 공약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행태들 그리고 엘리트와 인민의 어떤 대립 구도를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인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립구도, 양분법적인 그런 구도를 통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선전선동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포퓰러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전적 기원이 된 고전 포퓰리즘의 경우에는 러시아 짜르 체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농민들의 운동이라든가 미국 19세기 말에 민당 운동처럼 당시 대의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양당 제도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숙련 노동자, 농민들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의민주주의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러한 포퓰리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부정적 현상들이 있었죠. 나치즘, 파시즘,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일부 민중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포퓰러리즘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포퓰러리즘으로 흘러갔고 그 나중에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나치즘, 파시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기득권자가 엘리트 계층이 되면서
어떤 포퓰리즘을 버리고 나중에는 포퓰리즘만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독재 정치로까지 흘러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아니다. 원래 본래적 의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협의의 포퓰리즘을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좀 더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딱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포퓰리즘 전체가 광의의 포퓰리즘. 예를 들면 뭐 이러한 구도로 나누어서 여기는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 오른쪽은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 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연구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 여기가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협의의 포퓰리즘이 되겠죠. 긍정적 의미는. 부정적 의미는 포퓰러리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포퓰러리즘은 사실상 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뭐 보수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데올로기라도 포퓰러리즘은 결합할 수 있고요. 단지 수단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저는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깊이가 얇고 중심이 얇아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또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이 이 책의 일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이 왼쪽에 그림이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제 3부작 중에 첫 번째 책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에는 더 상세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와 오해 뭐 이러한 제목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퓰리즘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한국 문제를 다룰 때 이것도 이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역사적 유형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뒷부분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일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퓰리즘은 이 책에서 1부작에서 정리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사회관이죠. 뒷부분은 정치관이고요. 그래서 다시 떼서 보면은 사회는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적대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관과 정치관으로 일단 간략하게 이 포퓰리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 유형을 포퓰리즘 역사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정치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인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민. 인민을 어떻게 대변하느냐는 위에서 있었어요.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말하자면 민주주의관 또는 민주주의관, 그렇죠. 정치관은 전체적인 거니까 민주주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떼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자, 인민관은 또 따로 떼서 설명할 만큼 좀 중요합니다. 자, 인민은 루스가 말했듯이 단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냐 아니면 역시 이게 루소 얘기 나오는데요. 전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집단들의 모임이냐 공동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인민관을 단일 의지로 봤어요. 단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존재로, 단일한 집단으로. 근데 지금의 최근의 포퓰리스트들은 그렇지 않고 좀 인민들이 다양한 집단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또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사회관 정치관 그리고 정치관 속에서 대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민관에 대해서, 인민관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들을. 자, 그래서 나눈 것이 고전 포퓰리즘, 현대 포퓰리즘입니다. 요 시기적으로 등장한 것은 요 이유라든가 뭐 이 시대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1부작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2부작에도 상세하게 1부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제 1부에서. 그래서 간략하게 뒤에 연결이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고전 포퓰리즘과 구포퓰리즘을 다루지 않고요. 신포퓰리즘과 포스트 포퓰리즘만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의 세 개 나라와 그다음에 한국이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포퓰리즘은 대의 정치를 수용합니다. 포스트 포퓰리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포퓰리즘은 대의 정치를 다 수용하죠. 그전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만을 추구했습니다. 자, 신포퓰리즘과 그러면 포스트 포퓰리즘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신포퓰리즘은 여전히 인민들을 단일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그런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포퓰리즘은 더 이상 인민은 단일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포기했고요.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을 모인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한국의 포퓰리즘 정치와 포퓰리스트 대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엠브레인 주식회사에 의뢰해서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가 1683명이었는데요. 이 집단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대중들이 포퓰리스트의 비중은 이와 같습니다. 구포퓰리스트는 전체의 2%를 차지하고요. 한국 대중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그 다음에 신포퓰리스트는 5%를 차지했고요. 포스트 포퓰리스트들은 25%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잠재적 포퓰리스트는 9%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세 가지는 현대 포퓰리스트죠. 당연히 지금 포퓰리스트를 보는 거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신포퓰리스트와 포스트 포퓰리스트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부에서 설명드린 유럽의 세 나라들은 신포퓰리스트와 포스트 포퓰리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구포퓰리스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비중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것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고요. 신포퓰리스트 그보다는 많죠. 신포퓰리스트. 주로 이제 유럽으로 따지면 구구 정당, 구구 포퓰리즘 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구포퓰리스트는 과거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이 정도에 해당하는 세력들이고요. 근데 포스트 포퓰리스트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포퓰리스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잠재적 포퓰리스트는 뭐냐면 이 설문조사의 상세한 그 설문 문항들을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서 책을 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그 설문 내용에 따라서 포퓰리스트 아주 기본적인 사회관과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행태들은 포퓰리스트라고 딱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애매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극좌에서 극까지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경우에는 포퓰리스트로 포퓰리즘적 성향을 장기적으로는 또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보일 가능성이 많지만 적어도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재적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현대 포퓰리스트로 명확하게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 그렇게 분류가 가능한 이 세 부류들은 이 잠재적이라는 말과
반대로 현재적 포퓰리스트라고 썼습니다. 이때 현재적 포퓰리스트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 그런 뜻이 아니라 잠재에 반대된다. 이제 드러난다. 드러날 현자를 써가지고 이제 현자가 아니고 드러날 현자. 그래서 현재적 포퓰리스트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스트가 아닌 사람들, 포퓰리즘적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59%에 이릅니다. 자, 여기에서 비포퓰리스트를 제외하고 포퓰리스트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잠재적 포퓰리스트까지 합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59%를 제외한 41%란 얘기죠. 잠재적 포퓰리스트가 아주 구체적인 정치 행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본 것까지 합한 건데, 만약에 이들이 어떤 그 정치적 행위, 최소한 투표 행위를 한다면 이 41%라는 비율은 대단히 큰 비율이 되는 겁니다. 양대 후보가 있고 또는 양대 정당이 있고 제3 후보가 크게 선전하지 않더라도 이 41% 정도의 비율로는 제1당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잠재적 포퓰리스트를 제외하고 이른바 이 현재적 포퓰리스트, 드러날 현재라 그랬죠. 과거 현재가 아니고 잠재에 반대되는 말로 충분히 정치적 행위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적 포퓰리스트만으로 본다면 이 비율은 전체의 얼마입니까? 여기서 9%를 뺀다면 42%가 되죠. 32%가 되죠. 자, 그러면 이 32%라는 숫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 3명이 경합을 하고 그중에 제3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한다면 이 32%라는 숫자는 역시 제1당이나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비율에 근접한 겁니다. 3분의 1에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구포퓰리스트는 워낙에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신포퓰리스트하고 포스트 포퓰리스트만 본다면 그 숫자는 또 얼마입니까? 이것이 역시 30%입니다. 이것도 거의 3분의 1에 근접한 숫자죠. 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신포퓰리스트와 포스트 포퓰리스트,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그러한 포퓰리스트가 상당한 숫자로 우리 대중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이런 포퓰리즘이 정치 행위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상당히 큰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적 포퓰리스트 안에서도 현재적 포퓰리스트만 따로 떼어서 그 안에 세 유형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적 포퓰리스트는 앞의 화면에서 우리가 32%라고 했었죠. 비포퓰리스트 당에 빠지고 잠재적 포퓰리스트까지 빼면 32%였죠. 이것을 100%로 환산해서 봤을 때 나머지 세 유형, 구포퓰리스트, 신포퓰리스트, 포스트 포퓰리스트가 각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적 포퓰리스트 중에서 구포퓰리스트가 5%를 차지했고요. 신포퓰리스트가 14%를 차지했고요. 포스트 포퓰리스트가 8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포퓰리스트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정치 행위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포퓰리즘적 성향의 대중들 중에서 5분의 4 이상이 포스트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의 대중들 중에서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포스트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결국
우리 이제 선거 문제에서라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이제 예측하고 지금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포퓰리즘적 정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32%고 또 그중에 5분의 4가 포스트 포퓰리즘이다. 포스트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특징은 첫 번째, 포퓰리즘적 사회관과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의 대립구도로 보고 거기에다가 직접민주주의적으로 인민을 대변하고자 한다라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도 대의 정치를 이제는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에는 인민을 단일한 하나의 집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체로서 다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왜 한국에는 그냥 포퓰리스트 대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당이나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크게 발행하지 않을까요? 크게 등장해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 행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오면 표를 던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1당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충분한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정치 행위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치인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거죠. 분명히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그런 정당도 정치인도 실질적으로 포퓰리즘적 어떤 집단 행사한다든가 유권자들이 노골적으로 제 첫 번째 투표 행위의 어떤 그 근거로서 포퓰리즘적 이슈라든가 주제라든가 뭐 주장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특히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가면 우리나라 포퓰리즘 대중들 중에서는 포스트 포퓰리즘 5분의 4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러한 정치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됐고 상호 막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포퓰러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거죠. 포퓰러리즘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명확하게 제가 규정한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적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포퓰리즘 전술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이 포퓰리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중에서도 그나마 포퓰리즘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부정적 의미의 포퓰러리스트적으로 리스트적이고 또 포퓰러리스트적일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구포퓰리스트나 신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분의 4의 4로 나타나고 있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포퓰리즘적 유권자의 성향에 맞는 정치인과 정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포스트 포퓰리즘적 정치인과 정책이 등장한다면 높은 지지를 받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분단과 지역주의 등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주요 균열이라는 것은 집단적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균열 요인이 중요하게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단되어 있는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두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주의 문제도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갈등보다는 더 큰 갈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엘리트 대의 정치 한계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으라고 있죠. 우리가 민주화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이 천천히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고도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빨리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 선진국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수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눈에 차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현실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의민주주의죠. 우리 양당 정치의 폐해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당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엘리트 대의 정치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문제가 뭔지 눈에 다 보여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거나 그렇게 새로운 대안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대의정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이 대중의 포스트 포퓰리즘 성향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포퓰리즘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강화됐으니까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 대의 정치의 한계라는 거죠.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재앙 요인들이 약해진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엘리트 대의 정치의 한계가 또 지속된다면 포스트 포퓰리즘이 더욱 강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충분히 강한데 이것이 이제는 다른 요인들 속에서 충분한 투표 행태라든가 어떤 정당의 출연이나 이런 것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다른 재앙 요인들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포스트 포퓰리즘을 겨냥한 정당이나 정치인도 등장할 것이고 유권자들도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 남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단 문제, 지역주의 문제가 좀 사라진다면 대의 정치의 한계죠. 자, 그래서 대의 정치의 부족한 부분, 한계 이런 것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의미의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포스트 포퓰리즘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짧지만 제 두 번째 책인 현대 포퓰리즘 유럽과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정상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책을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